산업 분석입니다. 산업 분석에서는 산업 분석의 목적, 그리고 산업 매력도, 그리고 산업 구조, 그리고 수익성, 산업 구조 분석, 모형 있고 우리가 잘 아는 포터 모형, 그리고 포터 모형의 한계, 그리고 전략적 응용, 그런 다음 핵심 성공 요인까지 쭉 보는 단락입니다. 산업 분석은 제가 저번 주 그 수업 때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미국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면은 명실공히 경제, 정치, 사회문화 모두가 쭉 올라갑니다. 쭉 올라가죠. 물론 그 전도 올라갔죠. 이렇게 여기 보시면 여기 빨간 선이 보이는데 이게 미국의 GDP 변화입니다. GDP 변화예요. 여기 한번 이렇게 뚝 내려가는 게 여기 바로 언제냐면은 우리 대공황 때였죠. 자, 그 이후로 이제 그 1940년대 지나고 나서는 쭉 우상향입니다. 쭉 우상향이에요. 여기 각각의 그 발명품, 혁신 제품들을 나타내는 겁니다. 1947년 제가 그 말씀 한번 드린 바가 있습니다. 우리 그 시대에 있어서 패러다임을 바꾼 제품이 뭐가 있었냐라는 거죠. 패러다임 바꾼 제품이 뭐가 있었냐? 스마트폰 말씀드린 바 있었고, PC는 안 나오는데 이메일, 예전엔 자동차가 있었다라는 말씀. 1908년이죠. 이때 모델 T, 포드사의 모델 T 나왔던 게 이때죠. 미국 산업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 당시 1940년대, 50년대 그리고 전성기 들어가는 60년대는 미국이 정말로 좋았었습니다. 정말 이 당시는 어땠냐면은 어떤 기업이 어느 산업에 속하는지가 중요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기업이 어느 산업에 속해 있는지가 중요했다. 그 산업의 수익성이 그 기업의 경쟁력을 보여주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그 산업이 그 기업의 경쟁력을 보여줬다.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우리가 들어있는 이 산업은 어떤 산업이에요가 중요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나온 게 바로 산업 매력도입니다. 산업 분석을 하는 거였습니다. 첫 번째 산업 분석 목적은 크게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가지. 산업 매력도를 평가하는 것. 두 번째는 산업의 핵심 성공 요인입니다. 우리 흔히 말하는 기업의 수익성이라 함은 그 기업이 속한 산업의 매력도, 그리고 경쟁 기업에 비해서 경쟁 우위를 누릴 수 있는 정도에서 결정이 되어집니다. 제가 앞에 말한 게 기업의 수익성이라면 그 기업이 속한 산업의 매력도라고 말씀드렸죠. 그 산업이 얼마큼 매력도 있냐라는 겁니다. 이 당시는 그랬다는 겁니다. 이 당시는 매력도가 높은 산업에 진입해 있으면은 그게 바로 경쟁이다. 경쟁력이 우수한 거다라는 거죠. 이렇게. 자, 그래서 첫 번째부터 한번 볼게요. 첫 번째부터 한번 볼게요. 기업 전략에 있어서 새로운 산업에 진입할지 안 할지를 결정하거나 혹은 기존 사업들 간의 자원을 배분하기 위해서는 그 기업의 수익성 그리고 성장성, 이것도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적가 있어요. 수익성인지 혹은 성장성인지 이 관점에서 산업의 매력도를 평가해야 한다. 그 기업이 얼마만큼 수익을 거두는지, 그리고 그 기업이 속한 산업이 얼마만큼 성장할 것인지, 그 기업이 얼마만큼 성장할 것인지 라는 거죠. 자, 그런데 산업의 매력도를 평가하기 위해서 산업의 매력도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럼 그게 뭐냐?
산업의 매력도를 결정하는 게 무엇이냐 라는 겁니다. 산업의 매력도 같은 경우에는 그 산업의 경쟁 상태입니다. 그 산업의 경쟁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가 중요합니다. 이것도 여러분 제가 거의 앞부분에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그 산업의 경쟁 상태가 어떤 건지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그 기업이 속한 산업의 경쟁 상태, 즉 독점인지, 두 번째 과점 시장인지, 독점 시장인지, 과점인지, 세 번째가 독점적 경쟁인지. 네 번째가 완전 경쟁인지, 완전 경쟁 시장인지. 그 산업이 완전 경쟁 시장, 어느 시장에 속해 있는가가 중요하다. 가장 좋은 건 독점이죠. 그 기업 입장에서는, 그렇죠. 가장 그 기업 입장에서는 독점 시장, 그렇죠. 그리고 가장 안 좋은 건 그 기업 입장에서 완전 경쟁이죠. 왜냐하면은 완전 경쟁은 생산자가 되게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 완전 경쟁에서는 생산자는 가격을 결정하지 못해요. 그냥 가격을 시장에서 정해진 가격을 수용할 뿐입니다. 가격 수용자죠. 이걸 우리는 프라이스 테이커라 하죠. 또 하나, 완전 시장에 있으면은 그 생산자가 생산한 물품을 소비자는 동질로 봅니다. 동질로 봐요. 똑같이 봅니다. 여러 생산자가 있지만 각 생산자 만든 상품을 똑같은 상품을 본다는 겁니다. 동질적으로 본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때문에도 그 기업은 독점 시장에 있는 게 가장 좋죠. 자, 독점적 경쟁은 좀 다르죠. 이거는 생산자가 많아요. 경쟁 시장이라 함은 생산자가 우선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독점적 경쟁은 가격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왜? Why? 왜? 차별화 때문이죠. 차별화 때문에. 독점적 경쟁 시장의 예는 되게 많죠, 여러분. 예를 들면은 식당도 있겠고, 뭐 미용실도 마찬가지. 주유소도 그렇죠. 주유소도 그렇고. 여러 가지 생산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시장. 월드와이드로 보면은 여러분, 월드와이드로 보면은 우리나라 내에서 말고 월드와이드로 보면은 자동차도 역시 마찬가지 독점적 경쟁이죠, 여러분. 자동차 기업 많잖아요. 월드로 보면, 세계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은 과점이에요. 과점. 더 그렇게 말하면은 현대기아는 거의 독점입니다. 우리나라 내에서는, 우리나라 내수에서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현대자동차는 그 많은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이점이 있는 거고, 또 하나 더 있어요, 여러분. 두 개 정도 더 생각하는 것 같아요. 완전 독점은 온리원이잖아요. 온리원인 거는 우리나라 공기업의 뭐 한전, 한국전력, 수자원공사 정도밖에 없을 것 같고, 그렇지만 거의 독점인 건 있다. 현대기아차. 또 하나는요, 그겁니다. 네이버가 될 수 있어요. 네이버 검색 시장 거의 독점이잖아요. 우리나라 내에서는. 전 세계 따져도 이런 게 없죠, 여러분. 네이버처럼 이렇게 구글보다 더 큰 내수의 검색 기업을 가진, 아마 중국 정도가
구글이 더 클 거고, 일본 야후 정도, 그 정도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볼게요. 한번. 두 번째는 사업 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산업 환경, 특히 산업 구조와 경쟁 상태, 산업 구조, 그리고 그 경쟁 상태. 경제 상태는 제가 말씀드린 이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이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떤 산업에서 경쟁 우위를 누리기 위해서는 그 산업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갖춰야 할 핵심 성공 요인을 파악해야 합니다. 핵심 성공 요인. 그래서 사업 전략의 핵심인 지속적인 경쟁 우위, 지속적 경쟁 우위를 누리기 위해서는 그 산업에서 갖춰야 할 경쟁 우위의 원천, 경쟁 우위의 원천이죠. 이게 경쟁 우위의 원천이 될 수 있는 핵심 성공 요인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파악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산업의 매력도를 볼게요. 한번. 산업의 매력도는 앞에서 말했다시피 수익성과 성장성입니다. 수익성, 성장성. 사업 영역에 있어서 장기적인 수익성이 높고 성장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면은 산업 전체의 거시적 잠재성이 있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보면은 산업 분석을 하는 그 첫 번째 목적이라 하면은 산업의 매력도를 평가하는 데 있다. 우리 봤지만 매력적 사업 영역의 조건은 성장성과 그리고 수익성, 성장성, 수익성. 그리고 또 하나 기업의 강점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는 사업 영역이다. 요거 첫 번째 수익성과 성장성은 거시적 잠재성을 의미하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미시적인 것이다. 미시적 관점입니다. 이거 잘 봐두세요, 여러분. 기업의 강점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사업. 이거 우리 앞에서 했던 거랑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강점만 나오는 건데 강점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사업 영역. 그래서 이거 좀 미시적인 부분. 요거는 성장 수익성이니까 거시적 부분. 자, 어떤 게 미시적인고 어떤 게 거시적인지 좀 봐두시기 바라고.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여러분 산업 매력도라 하면은 요 첫 번째 얘기하는 거죠. 첫 번째 수익성과 성장성. 두 번째 보면은 산업 전체의 장기적인 수익성이 높은 산업을 매력적 산업으로 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요것만 보면은 그러니까 아무리 수익성이 높은 산업일지라도 기업의 강점을 활용할 수 없다면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수익성 높은 산업에 속해 있어도 우리 기업의 강점을 활용할 수 없다면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없다. 수익성이 높더라도 이게 어떤 예가 될 수 있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 이커머스에서 여러분 있죠. 이커머스는 성장성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여력이 있어요. 성장 여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또 성장 여력이 있다.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면 특정 기업 예를 들면 좀 밀리는 기업을 보면은 롯데가 대표적인 것 같아요, 여러분. 롯데가 작년입니까? 롯데온 이걸
롯데온을 롯데가 만들었지만 여러분들 중에서 아마 롯데 이 온에 들어가 보신 분 한번 그닥 많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또 하나 예를 들면은 롯데온도 있고 롯데도 마찬가지고 그 홈플러스도 마찬가지. 롯데 홈플러스 신세계 이마트 빅3잖아요. 여기가 마트로 각각 전부 다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온 마찬가지 전부 다 이커머스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신세계는 쓱이죠. 쓱닷컴. 홈플러스도 뛰어들었는데 잘 안 보여요. 각각 기업의 강점을 이 성장, 이 사업 영역은 산업은 성장이 가능성이 있는데 그 기업의 강점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다면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기업의 제대로 활용할 수 없다면은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수익성 높은 산업이라도 이커머스라는 산업이라도 그 기업의 강점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면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산업의 매력도를 평가할 때 보면은 기업의 내부 자원과 산업의 경쟁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기업의 내부 자원이라 하면 강점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은 매력적 사업 영역이라고 해서 그 산업에 참가하는 것만으로 경쟁 우위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모두가 해피해지는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모두 해피해지는 건 아니다. 강점을 발휘할 수 있는 기업이 아니다. 쿠팡, 네이버 이거죠. 롯데, 홈플러스 전부 다 이커머스, 신세계도 마찬가지 이커머스 다 이렇게 뛰어들었지만 모두가 해피해진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매력적 사업 영역은 이런 점을 볼 때 기업이 경쟁 우위를 누릴 수 있는 가능성을 증가시켜주는 요인은 맞아요. 증가시켜주는 요인은 맞다. 하지만 그러니까 그 경쟁 우위를 누리는 정도, 경쟁을 누리는 정도는 다르다. 쿠팡은 많이 누리는 거죠. 네이버는 많이 누리는 거고 이커머스 그 산업에서. 자, 산업 매력도의 측정입니다. 측정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산업 매력도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가 중요하죠.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우리 매력적 산업이 되기 위해서는 아까 방금 본 두 가지 조건 중 두 번째, 미시적 실현 가능성. 그러니까 기업의 강점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산업이라는 게 그 산업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갖추어야 할 그 핵심 성공 요인이 있었다. 보다시피 여기 우리 앞에서 봤던 핵심 성공 요인, 키 석세스 팩터를 봐야 한다. 핵심 성공 요인이 바로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강점과 같아야 한다는 겁니다. 강점 같아야 한다. 쿠팡이 예를 들을 수 있을까? 쿠팡 강점은 뭡니까? 물류죠. 물류. 그리고 물류 거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쿠팡 같은 경우에는 이 물류 거점에 우선 물건을 사죠. 이렇게 사서 가져놓는 거죠. 그러면 여기 커스터머 소비자가 이렇게 시키면은 여기서 바로 가져가는 거잖아요. 여기서 바로. 이렇게 되면은 비용도 줄일 수 있다. 원래 왜 거점에 일단 물건을 사두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다른 기업과는 다르죠. 다른 기업은 그냥 연결시켜 주는 거잖아요. 다른 이커머스는. 자, 그래서
그 산업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갖추어야 할 핵심 성능, Key Success Factor가 바로 이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강점과 같거나 혹은 유사해야 합니다. 유사해야 한다. 물론 아까 말했던 롯데, 홈플러스 다 강점이 있어요. 강점이 있는데 강점이 있긴 있습니다. 있긴 있죠. 있긴 있는데 다만 쿠팡이 더 세다라는 것뿐입니다. 자, 산업 매력도의 첫 번째 조건은 우리 앞에서 봤던 성장성 그리고 수익성. 근데 성장성과 수익성이 높다라는 건데 이건 어떻게 할까라는 거예요. 우선 성장성 같은 경우에는 성장성은 우리 쿠팡이죠. 우리 쿠팡이 바로 성장성의 대표잖아요. 즉 매출액입니다. 매출액은 어마어마하잖아요. 여기가 시장 매출액은 어마어마하잖아요. 이게 즉 성장성이라 함은 매출액 규모라고 볼 수 있겠다. 산업 전체 매출액이 증가하는 증가하는 것을 보고 경쟁상을 고려해서 평가하면 우리 요 네 가지 우리 지금 보고 있는 네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산업 매력도가 높다는 건 요 첫 번째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즉 산업 전체 매출액의 증가율이 신규 진입 기업 수의 증가율보다 높은 경우, 이 말이죠. 이커머스 시장 전체 시장의 매출액 증가율이 여기에 신규로 진입하는 기업 수보다는 수의 증가율보다 요게 높은 경우, 세일즈 이 매출액 여기 높은 경우, 이 세일즈 매출액이 높은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를 말한다. 네 번째 볼게요. 네 번째. 네 번째 경우도 볼게요. 산업 전체의 매출액 감소율이 철수 기업의 감소율보다 낮은 경우입니다.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된다. 1번이랑 4번이랑 1번이랑 4번이랑은 비슷한 말이에요. 전체가 요게 좀 쪼그라들어도 여기서 철수하는 기업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왜? 앞으로 성장성이 있으니까. 자, 산업 매력도는 본질적으로 보면은 산업의 장기적인 성장성을 중요시한다. 다시 한번 산업 매력도는 산업의 장기적 성장성을 중요시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보면은 이 산업 매력도는 시장의 성장성 그리고 장기적 수익성이 중요하다. 점에서 보면은 수익성에 대한 걸 생각하지 않고 산업 매력도를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양날개죠. 수익성과 그 시장 성장성. 수익성 같은 경우에는 투자에 대해서 얼마만큼 수익을 가지냐라는 거죠. 투자 대비 수익이죠. 그래서 매출액의 증가가 꼭 수익성의 증가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매출액 증가가 꼭 수익성의 증가로 연결되지 않는다. 우리 쿠팡 봤죠. 쿠팡은 성장성, 매출액이 많아요. 근데 영업이익률은 그닥 많지 않아요. 영업이익률은 그닥 많지 않아서 수익성은 적어요. 이건 쿠팡만 오는 게 아니고 쿠팡이 벤치마킹한 아마존도 마찬가지였죠. 아마존도 매출을 이만큼 내는데 수익성은 이만큼 조금밖에 안 돼요. 수익성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 그리고 판매 마진, 수익성은 매출액과 판매 마진, 그러니까 판매 가격 마이너스 판매 원가가 되겠죠. 판매 가격 마이너스 판매 원가, 이 마진에 의해서 영향받습니다.
수익성에 영향을 주는 두 가지 요소, 이 매출액 그리고 마진 중에 매출액은 시장 점유율과 매출액은 시장 점유율과 그 보시면 될 거고, 다시 한번, 매출액은 시장 점유율과 거의 비슷한 요인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죠. 매출액이 많으면은 시장 점유율은 높잖아요. 매출액이 높으면 시장 점유율은 높다. 마진에 의해서 시장 점유율과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마진은 볼게요. 마진은 경쟁 기업과 만약에 똑같은 비슷한 제품을 생산해서 동일한 가격으로 판매하면은 생산 원가가 경쟁 기업보다 낮을 때, 즉 원가가 낮을 때 원가 우위를 발휘할 수 있다. 원가가 낮을 때 원가 우위를 발휘할 수 있다. 두 번째, 동일한 원가로 생산된 제품이라도 성능, 디자인 등의 품질이 다른 경쟁기보다 높아서 마진이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즉 마진은 저원가 그리고 제품 차별화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보죠. 우리는 원가, 매출 원가, 비용 우위 그리고 차별화, 수익성은 이렇게 결정되더라라는 겁니다. 자, 보면은 수익성 같은 경우에 계속 볼게요. 수익성 같은 경우에 매출액이 증가하지 않더라도 증가할 수가 있죠. 다시 한번, 수익성은 매출이 증가하지 않아도 매출액이 증가하지 않아도 수익성은 증가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수익성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증가하지 않아도 수익성은 증가할 수 있겠죠. 당연하죠. 이거는 수익성이 낮더라도 매출액이 낮더라도 수익성은 더 좋을 수가 있다. 맞죠? 이거는 왜냐면은 우리 몇 년간 애플이랑 삼성이랑 비교하면은 스마트폰에서 스마트폰을 판 대수는 삼성전자가 훨씬 많아요. 훨씬 많은데 그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애플이 훨씬 많죠. 왜냐면은 영업 마진 자체가 너무 큰 차이 난다. 삼전 같은 경우에는 한 12%, 10%, 13% 사이, 애플 같은 경우에는 25%에서 30% 사이. 그러니까 차이가 너무 큽니다. 매출액이 꼭 크지 않아도 수익성은 클 수 있다 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매출액이 증가한다면 기업의 수익성은 상승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매출액이 쭉 증가하면 기업의 수익성은 상승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그러므로 시장 점유율과 수익성이 서로 상충되는 관계는 아예 아니다라는 겁니다. 완전 상충되는 관계. 수익성 그리고 시장 점유율을 둘 다 달성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물론 앞에서 봤지만 매출액이 무조건 높다고 해서 수익성이 높은 건 아니다. 매출액이 낮아도 수익성은 높을 수 있다. 그렇지만 이 두 관계, 수익성과 시장 점유율 관계가 완전 상충 관계는 아니다. 페이드 오프 관계는 아니다 라는 말입니다. 둘 다 가져갈 수 있다. 수익성과 시장 점유율 둘 다를 가져갈 수가 있다. 우리는 보고 있죠. 시장 점유율과 수익성을 모두 다 가져가는 산업, 그리고
산업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시장 점유율, 수익성 모두 다 가져가는 카카오 같은 기업이 그렇잖아요. 카카오 같은 기업 시장 점유율, 수익성 모두 다 가져가는. 자, 그래서 문제가 보면은 시장 점유율 그리고 수익성 간의 긍정적 상관관계가 근데 문제가 되는 경우입니다. 이거는 시장 점유율 수익성 간의 긍정적 상관관계가 확보되지 않는 경우에요. 매출액이 증가해도 방금 이것도 말했죠. 매출액이 증가해도 수익성이 높아지지 않거나 오히려 낮아지는 경우. 매출액은 증가했는데 매출액은 증가했는데 매출액은 증가했는데 수익성은 낮아지는 이런 경우도 있죠, 여러분. 팔면 팔수록 손해인 것. 팔면 팔수록 손해인 것. 손해였던 것. 있죠. 팔면 팔수록 손해였던 게 있죠. 뭐 이런 경우 많았잖아요, 여러분. 팔면 팔수록 손해였던. 팔면 팔수록 손해였던 게 2년 전입니까? 2년 전에 보면은 우리 정유 회사들, 우리나라 정유 회사들 네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가 좀 그랬던 게 있어요. 뭐 SK이노베이션 그리고 현대오일뱅크, 뭐 S오일 등등이 해서 그 당시 왜 그랬냐면은 정제 마진이 악화가 되니까 수출 물량은 늘었는데 수익은 줄어드는 이런 관계가 있었습니다. 즉 가격이 낮아지면서 낮춤으로 인해서 마진 즉 정제 마진이 안 좋았던 경우죠. 이때 보면은 요거는 그 예전과 같은 이 규모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매출액이 필요하겠죠. 가격이 다운됨으로써 인하됨으로써 매출액이 증가되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이 되지 않으면은 가격 인하하기 전에의 전보다 가격 인하 전보다 전체 이익 규모는 감소하게 되겠죠. 그래서 MS 시장 점유율의 증가가 수익성의 증가로 연결되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은 매출액이 증가하면은 수익성 증가하는 데는 공헌한다. 이 말입니다. 매출액이 그러니까 이거 수익성이 낮아진 만큼 그 매출액을 더 높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더 높여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더 높여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다음 계속 보도록 할게요. 자, 시장의 성과입니다. 시장의 성과는 네 가지로 보겠습니다. 효율성과 대응성, 진보성, 완전고용, 공평성. 우리 경영 전략에서 보면은 산업 구조가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우리 이건 뒷편에 나오는 건데 산업 조직론을 경제학에서 쓰이는 산업 조직론의 개념이랑 분석 수단을 도입해서 사용했습니다. 이것도 따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것도. 그런데 우선은 조금만 좀 기억해 두세요. 경제학에 쓰이는 산업 조직론의 개념과 수단을 가져왔구나 라는 정도 좀 기억해 두시고 이때 산업 분석의 기본 전제 같은 경우에는 산업의 수익성이 산업 구조의 특징에 의해서 결정된다. 산업 구조의 특징에 의해서 결정된다라는 겁니다. 산업 조직론, 즉 산조론의 학문적 관심을 보면은 시장의 성과에 있었습니다. 시장 성과. 산업 조직론은 시장 성과. 요 성과라 함은 요 네 가지를 말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산업 조직론에서.
효율성은 자원을 낭비하지 않는 것. 대응성은 소비자가 원하는 품질의 제품을 공급하는 것. 이겁니다. 산업조직론에서 말하는 성과, 시장의 성과라 함은 첫 번째가 효율성, 대응성인데, 효율성은 자원을 낭비하지 않는 것, 대응성은 소비자가 원하는 품질 제품을 공급하는 것, 충분히 공급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진보성입니다. 진보성은 새롭고 보다 나은 제품이나 생산 기술을 끊임없이 개발하고 그리고 실질 소득의 지속적 증대에 기여하는 것. 새로운 제품을 내놓고 실질 소득을 지속적으로 증대하는 것, 증대시키는 것. 진보성입니다. 완전 고용은 어떤 기업 활동이 완전 고용을 달성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 그리고 공평성은 경제활동의 어떤 베네핏, 혜택이 시장 참가자들에게 균등하게 분배되는 것을 우리는 공평성이라 합니다. 특히 기업이 생산 요소를 조달하는 데 필요한 수준 이상의 보상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받지 않음입니다. 받지 않음. 요 네 가지가 나오는데 이 경제학 학문에서 나온 이 산업조직론에서는 그 주로 관심 가지는 사항은 요겁니다. 첫 번째인 효율성과 대응성입니다. responsiveness, 대응성입니다. 저 산업조직론에서도 효율성을 시장 성과를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 성과들을 보면은 서로 트레이드오프가 되는 상충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효율성과 공평성에 따르면은 효율성, 공평성에서 보면은 완전 경쟁 시장이 가장 바람직한 시장입니다. 효율성, 공평성. 방금 제가 공평성 말하면서 이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공평성에서 기업이 생산 요소를 조달하는 데 필요한 수준 이상의 보상을 받지 않는다. 즉 정상 이윤 이상을 받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정상 이윤 이상을 받지 않는다. 방금 말했다시피 완전 경쟁 시장이라 함은 생산자가 많아서 너무 많아서 그 생산자가 그 가격을 결정하지 못하고 시장에 있는 가격을 받아들여야 된다. 프라이스 테이커이다라는 겁니다. 이 시장이 경제에서 보면 가장 효율적 시장이에요. 그리고 그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은 가장 혜택을 많이 보는 시장이죠. 그런데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면은 생산 효율성 그리고 진보성의 측면에서 보면은 소수 기업이 존재해서 다수의 제품을 생산하고 경쟁하는 시장이 바람직한 시장이 됩니다. 자, 규모의 경제가 발생한다. 규모의 경제 발생한다는 뭡니까? 대규모 생산, 대량 생산으로서 대량 생산하면 뭐가 낮아집니까? 즉 생산 비용이 낮아집니다. 그러면서 가격을 다운시키는 거죠. 생산 비용이 낮아지면서 가격 다운시킨다. 생산 효율성이 일어나고 진보성이 일어나고 이 측면에서 보면은 소수 기업이 존재해서 다수의 제품을 생산하는 게 시장에 있어서는 좋은 거죠. 생산 비용을 낮춰서 가격을 다운시키는 거니까. 그런데 효율성을
배분 효율성, 생산 효율성, 배분 효율성, 생산 효율성 나눌 수 있는데 완전 경쟁 시장에서 보면은 배분 효율성이 극대화됩니다.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배분 효율성이 극대화됩니다. 그런데 완전 경쟁에서 보면은 생산 효율성은 달성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만약에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면은 비용을 최소화를 위해서는 하나의 단일 기업이 존재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입니다. 생산 효율성 같은 경우에는 거대 규모의 경제가 존재해서 비용을 최소화해서 요구를 위해서는 하나의 단일 기업이 존재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효율성은 배분 효율성, 생산 효율성이 있는데 배분 효율성은 완전 경쟁 시장에서, 생산 효율성은 완전 경쟁하에서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의 단일 기업이 존재했을 때 더 생산 효율성을 달성할 수가 있다 라는 거죠. 이러한 산업 구조의 특징과 기업의 시장 행동 그리고 수익성 간의 상호관계를 나타낼 때 산업 조직론에서 쓰는 게 있는데 바로 뭐냐면 요겁니다. 그 SCP라고 하는 겁니다. 즉 SCP입니다. 구조, 스트럭처, 행동, 컨덕트, P는 퍼포먼스. 즉 구조, 행동, 성과, 패러다임입니다. 구조, 성과, 구조, 행동, 성과, 패러다임, SCP 패러다임입니다. 산업조직론의 전통적 접근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산업조직론 전통적인 접근법, 구조, 행동, 성과 패러다임입니다. 보시면 산업구조는 산업 내 참가 기업들의 시장 행동에, 산업구조는 산업 내의 참가 기업이 있겠죠. 이 기업의 행동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기업들의 시장 행동은 시장 성과를 결정합니다. 자, 그런 다음 산업 구조와 시장 성과는 공급과 수요 측면에 있어서 수요 측면의 기본 조건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얘네들은 전부 다 요거 수요 공급에 영향을 받더라는 겁니다. SCP입니다. 간단히 말한 SCP입니다. 산업조직론의 보면은 초기 연구에서는 산업 구조와 스트럭처와 시장 성과 간의 직접적 연관성을 보고 중간 단계에 있는 기업 행동의 중요성을 크게 취급하지 않았었어요. 이거는 크게 취급하지 않았는데 그게 이제 최근 들어서 많은 기업의 행동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진다라는 겁니다. 이런 시각을 우리는 구조주의 그리고 행동주의, 구조주의, 행동주의 라고 합니다. 그래서 행동주의는 기업의 전략적 행동이 산업 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다. 기업의 전략적 행동이 아예 산업 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다. 그래서 기업이 적절한 전략적 행동을 통해서 신규 기업의 진입을 저지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 산업 구조에 영향을 준다라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 이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아예 기업의 행동으로 인해서 산업 구조가 변해버린 경우, 기업 행동에 의해서 산업 구조가 변해버린 경우가 있죠. 자동차 산업이라는 데가 있었는데, 자동차 산업이 있었는데 여기 테슬라라는 애가 있네. 얘가 기술 혁신 안에 어떤 기술 혁신? 전기차 그리고 자율주행. 그러면 얘가 산업 구조 자체가 변화한다는 거죠. 자동차 더 이상 얘는 자동차 산업이 아니라 뭐 모빌리티 혹은 뭐 전기차 자율주행차, 전기차 자율주행차로 바뀐다는 겁니다. 전기차 자율주행차 이런 식으로 이 SCP 이 패러다임을 이용해서 산업의 수익성이 산업 구조의 특징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을 설명한다. 자, 요건 그겁니다. 시장의 성과는 산업 구조에 달려 있다. 시장의 성과는 산업의 구조에 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산업 구조의 가장 기본적 유형은 우리가 방금 봤던 독점과 완전 경쟁입니다. 산업 내에 한 기업만이 존재하고 신규 기업이 만약 진입할 수 없다면 완전 독점이 되겠죠. 이런 경우는 기업 간 경쟁은 이루어지지 않고 독점 기업은 그냥 우리 앞에서 말했다시피 최대의 초과이익을 얻는다. 반면에 산업 내에 많은 기업이 존재하고 모든 기업이 앞에서 말했다시피 동질적인 제품을 생산한다면 많은 신규 진입 기업이 있겠죠. 즉 완전 경쟁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완전 경쟁 하에서는 가격 경쟁이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개별 기업은 단지 생산 요소의 조달 비용을 만회할 수 있을 정도의 이익만을 얻습니다. 즉 이 말은 생산 요소라 하면 생산 요소에는 자본, 토지, 노동이 있지 않습니까? 요것만 만회할 정도, 요것만 얻을 정도로만의 이익을 얻을 뿐이다라는 겁니다. 즉 정상 이윤만 가져간다는 얘기예요.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그리고 이게 장기적 간다, 장기로 본다, 롱텀으로 본다. 이거는 빵이 될 수가 있다. 제로 프로핏이 될 수 있다. 자, 오케이.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 현실상으로 가지고 있는 완전 경쟁 시장은 찾아볼 수가 잘 없습니다. 완전 경쟁 시장은 찾아볼 수가 잘 없어요. 그리고 독점도 마찬가지죠. 독점도 거의 없죠. 독점도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중간입니다. 그 중간 과점과 독점적 경쟁 시장이 있다는 겁니다. 과점과 독점적 경쟁 시장이 있다는 거죠. 완전 경쟁 시장은 기업의 수가 많아요. 되게 많고, 과점은 약간, 복점 두 개라는 거고 독점은 하나라는 거죠. 진입장벽 및 최후장벽은 완전 경쟁은 거의 없고 원하면 진입할 수가 있고 원하면 철수할 수 있는. 그런데 독점은 진입하려면 매우 높다. 복점은 과점은 뭐 3개에서 5개 사이를 합시다. 그럼 2개. 요거는 복점보다는 약간 낮고 복점은 과점보다 약간 높은 요 관계입니다. 제품 차별화는 완전 경쟁은 없어요. 왜? 소비자가 그 제품을 동질로 보기 때문에. 과점은 높죠. 제품 차별화가 있습니다. 이것도 높고. 독점은 다르죠. 제품 차별화가
제품 차별화가 있을 수도 있고 제품 차별화가 아예 없을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제품에 따라서 다르다. 자, 우리 방금 했던 게 바로 그 SCP입니다. SCP 모델이라고 할 수 있죠. SCP 모델. 다시 조금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SCP 모델은 요거는 언제 생겼냐면은 1930년대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국 경제학자들이 기업이 처한 환경 그리고 행동, 성과, 요 기업이 처한 환경 즉 산업이죠. 그거는 산업, 행동, 성과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개발한 게 바로 이 SCP 모델입니다. 자, 그래서 SCP 모델은 Structure, Conduct, Performance입니다. 산업 구조는 다시 말하지만 산업 구조는 여기 Structure입니다. 잠깐만 이렇게 산업 구조 이렇게 할게요. 산업 구조 그리고 행동 SC 그리고 성과 P 이렇게 나눠죠. 구조는 뭐가 중요하냐면 우리가 계속 말했지만 경쟁자의 수입니다. 경쟁사 수가 너무너무 많아지면 완전 경쟁 시장, 없으면은 독점, 그리고 과점, 독점적 경쟁 이렇게 나뉩니다. 또 하나는 완전 경쟁 시장 말했지만 소비자가 동질의 제품으로 받아들이고 그 나머지는 차별화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즉 제품의 유사성입니다. 또 하나 본 게 뭐냐면은 완전 경쟁 시장은 원하면 뛰어들 수 있다. 그런데 독점 시장은 이게 진입장이 너무 높아서 들어가기가 힘들어진다 라는 겁니다. 즉 비용입니다. 그 다음 컨덕트는 행위죠. 여기서 보면은 이 행위는 기업의 전략입니다. 기업의 전략. 기업이 행하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경쟁 우위를 획득하기 위해서. 퍼포먼스는 어떤 개별 기업의 성과 그리고 또 하나 더 나눠서 그리고 전체 사회의 경제적 성과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 이거였어요, 여러분.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은 어떤 시장이 좋다? 소비자 입장에서 어떤 시장이 좋다? 완전 경쟁.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완전 경쟁이 좋은 거죠. 왜? 가격이 낮으니까. 생산자가 마음대로 그 프라이스 테이커가 안 된다. 시장에서 정해진 가격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상품은 동질하다. 소비자는 좋아요. 근데 기업 입장에서는 어떤 게 좋다? only one, 나 혼자 독점. 이때 가장 성과가 기업 입장에서는 독점 시장에서 가장 성과가 높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사회적으로 보면은 완전 경쟁 시장이 좋은 겁니다. 그 얘기를 계속 하고 있었어요, 저희가. 자, 그래서 경쟁 우위 있다라 하면 우위가 있다라면
경쟁이 심하지 않은 산업에서 다양한 전략적 대안과 적은 제약 요인을 갖게 되고 몇몇 대안은 경쟁 우위를 획득하는 데 도움이 된다. 하지만 아무리 많은 전략단이 있더라도 결국 산업 구조는 전략 대안의 범위를 제한하는 기능을 하게 되고 기업이 경쟁 우위를 지속시킬 수 있는 기간에도 영향을 미치더라. 즉 뭐가 중요하다는 겁니까? 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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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하다는 겁니다. 얘가 어떤 그 산업에 속해 있냐라는 겁니다. 어떤 산업, 완전 경쟁 시장인지 독점 시장인지, 경쟁자 수가 많은지 적은지, 제품 유사성, 즉 제품이 동질적인지 혹은 차별화할 수 있는 건지, 그리고 그 산업의 진입 장벽이 높은지 낮은지. 높아야겠죠. 기업 입장에서는 높은 게 좋죠. 그렇죠. 낮으면 아무나 이게 들어오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만약 경쟁 우위가 아니라 열 위에 있다면은 어떤 산업에서 전략 선택의 여지는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의사결정을 제약하는 요인은 이 많다면은 기업들은 대체로 경쟁 열 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산업 구조가 기업의 전략과 장기 성과를 결정한다. 자, 요거 보시기 바랍니다. SCP 모형입니다. 다음 파이어포스입니다. 파이어포스입니다. 산업구조 분석 모형입니다. 포터, 우리가 너무 잘 아는 포터죠. 포터가 1980년에 쓴 책입니다. 산업의 경쟁 상황과 경쟁 행동을 분석하는 모형이죠. 산업의 경쟁 상황 그리고 경쟁 행동을 분석하는 모형. 우리 흔히 말하는 파이브 포스. 파이브 포스 모델입니다. 파이브 포스 모델입니다. 포터가 제시한 모형을 보면은 5가지 경쟁 요인이 있습니다. 산업이 얼마만큼 매력이 있는지는 요 5가지로 본다라는 겁니다. 천천히 보면은 그 경쟁 정도, 그리고 또 하나는 신규 기업의 진입 위협, 대체품 위협,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 볼 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공급자의 협상력은 파워죠. 그리고 구매자의 파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 5가지는 요 5가지가 산업의 매력도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요 표가 있어요. 요 표가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습니다. 5개를 하나하나씩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기존 기업 간의 경쟁 정도입니다. 첫 번째, 집중도입니다. 잠시만 여러분. 우선 큰 형태로 보고 봅시다. 기존 기업 간의 경쟁 정도를 결정짓는 요소입니다. 경쟁 정도 결정 요소라고 할까요? 경쟁 정도를 결정짓는 요소. 이 경쟁 정도를 결정하는 결정 요소는 이렇게
6가지 정도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가지 이렇게 결정 요소입니다. 그리고 철수 장벽이 나옵니다. 철수 장벽이 나온다. 천천히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여기 약간 좀 그렇네요. 이게 PPT 이게 약간 그렇네 보니까 집중도가 1이고 경쟁 기업의 다양성이 2고 제품 차별화 3, 과잉 생산 능력 4, 원가 구성 5, 철수 장벽 6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까지 해요. 이렇게 해서까지. 집중도부터 볼게요. 집중도라 함은 산업의 집중도라 함은 산업 내의 공급자의 집중도를 의미합니다. 공급자의 집중도를 의미한다. 자, 볼게요 한번. 그래서 보면은 구체적으로 산업 내의 경쟁 기업의 수와 규모를 의미합니다. 산업 내의 경쟁 기업의 수와 상대적 규모를 의미한다. 집중도가 높을수록 개별 기업의 시장 지배력은 강화되고 시장 효율성은 낮아져서 기업은 초과 이익을 얻습니다. 즉, 이건 뭐예요? 아까 우리 봤던 건데 봤던 독점, 과점, 독점적 경쟁. 즉 집중도 높다라는 말은 독점, 집중도가 높은 건 독점이죠. 그 다음 집중도가 높은 게 과점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과점보다 약간 더 집중도 높은 게 복점. 복점은 아까 말씀드린 2개 기업만 존재하는 거죠. 즉 코카콜라, 펩시가 이거겠죠. 코카콜라, 펩시, 콜라 시장에서 그렇게 된 거죠. 과점 시장은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 라면 시장, 라면은 우리나라 라면 농심, 팔도, 오뚜기, 농심, 팔도, 오뚜기, 삼양 이렇게 4개가 되겠죠. 독점은 가장 가까운 건 우리나라 독점 거의 없지만 그냥 없는 우리나라 독점 거의 없을 공기업 뭐 한전 이런 거 빼고는 없어요. 없는데 그나마 하시자면 네이버나 뭐 현기차, 현대 기아차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즉 집중도라 함은 산업 내 공급자의 집중도 말한다. 즉 생산자, 그 기업이 몇 개 있는지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와 상대적 규모를 의미한다는 거죠. 집중률로 측정합니다. 요거는 여러 가지 있어요. 뭐 CR4라 할까요? 여기 concentration ratio CR4 우리나라 이렇게 돼 있는데 선두 기업의 시장 점유율을 합한 겁니다. 선두 기업의 시장 점유율을 합한 거예요. 자, 시장 점유율을 합한 겁니다. 그러니까 옆에 보면 농심, 팔도, 오뚜기, 삼야 시장 점유율을 쭉 다 더한 겁니다. 이걸로 숫자합니다. 이걸로 측정합니다. 이게 굉장히 높으면은 전체 시장 그러니까 라면 시장 전체에 차지하는 비중이 요 4개가 이만큼이고요. 그 나머지가 이만큼이면은 비율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비율. 그러면은 요게 커버리면 산업의 집중도가 높은 거죠. 4개 기업이 시장 점유율 합한 게 전체 비율에 비해서 전체 비율에서 이게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면은 집중도가 높다라는 의미입니다. 일반적으로 보면은 산업 내 경쟁 기업의 수가 적으면 적을수록 가격 조정이 쉽게 이루어진다. 독점 기업이면 가격 조정이 더 쉽고 과점 기업이면 그 다음 쉽고 복점이면은 독점보다는 아니지만 과점보다 높다라는 거.
이럴 경우에는 물론 이거 단합은 불법이죠, 여러분. 단합은 불법인데 거의 비슷한 단합은 불법인데 어, 불법에도 불구하고 거의 비슷하게 가격이 결정됩니다. 거의 비슷하게. 또 하나는 그 말 있죠, 여러분. Follow the lead. Follow the lead가 있죠. Follow. 라면 시장에서 보면 여러분, 라면 시장에 보면 여러분 요 기업이 요 네 개 기업 중에 요 기업이 가격을 좀 바꾸면은 뒤에서 따라가는 경향이 커요. 즉 농심이 가격을 좀 바꾸면은 좀 올리면 얘도 올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 올리는데 오뚜기가 안 올려서 좋은 기업이라고 뭐 칭찬도 받고 그랬었던 적이 있었죠. 그랬었던 적이 있었다. 그래서 요 집중도입니다. 자, 과점 산업 같은 경우 단합 그리고 선두 기업 모방을 통해서 가격 경쟁이 약화된다. 통해서 가격을 어느 정도 정해 놓는 거죠. 가격을 어느 정도 정하여 놓는다. 그리고 선두기업 모방, 선두기업 농심이 약간 올리면 같이 약간씩 올리는 이런 게 되겠다라는 겁니다. 이 과점 산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나중에 그 게임 이론 통해서 잠시 한번 살펴볼 겁니다. 게임 이론 통해서도 한번 살펴볼 테니까 그쪽에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면 돼 나중에. 자, 경쟁 정도 두 번째는 경쟁 기업의 다양성입니다. 경쟁 기업들이 유사할수록 비슷할수록 상호간에 공존할 수 있는 가능성은 증대된다. 그래서 경쟁은 덜 치열해질 것이다라는 겁니다. 경쟁 기업이 다양하면 다양할수록 그런데 그 경쟁 기업이 유사성이 낮을수록 경쟁은 덜 치열하더라. 즉 기업의 목표 그리고 비용 구조, 전략 면에서 얼마나 유사한가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얼마나 유사한가에 따라 결정된다. 자, 말씀드리면 경쟁 기업들의 유사성이 낮을수록 상호간에 공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증대되어서 경쟁은 덜 치열하다. 즉 유사성이 낮아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야지만 경쟁이 덜 하다라는 것. 세 번째는 제품 차별화입니다. 제품 차별화는 보면은 제품의 용도는 본질적으로 동일하지만 제품의 성능, 구조, 디자인 등에 의해서 발생됩니다. 그리고 특정 브랜드와 연관된 신분 의식과 같이 주관식 의식의 차이에서 발생합니다. 우리 책은 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쉬운 말을 너무 어렵게 쓰는 것 같아요. 제가 암만 생각해도 쉬운 말을 왜 이렇게 어렵게 쓰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품 차별화예요. 우리가 아는 그거예요. 그냥 제품 차별화 얼마나 차별화되는지. 즉 제품 차별화가 심한 산업이 있을 겁니다. 제품 차별화가 심한 산업 혹은 제품 차별화가 이보다 심하지 않은 산업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제품 차별이 심한 산업. 만약에 제품 차별화가 심하다. 그거면 그 산업이 경쟁의 강도가 높다는 겁니다. 제품 차별화가 많지 않은 산업.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 제품 차별화, 농산물, 쌀은 차별화가 거의 없잖아요. 뭐 제품 성능, 구조, 디자인 측면에서 쌀은 거의 없잖아요. 그러면 경쟁 강도가 낮겠죠. 그런데 차별화가 심한 산업, 즉 우리가 잘 아는 산업, 어, 우리가 소비할 때 A 브랜드랑 B 브랜드랑 보고 나서 어떤 차별화를 느꼈다면
나는 내가 A 브랜드 선택했다면 A 브랜드를 선택했다면 B 브랜드랑은 완전히 달라. 차별화가 되어 있어. 라고 느낄 수 있는 산업.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산업.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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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차별화가 있죠. 제품 차별화가 할 수 있는 거죠. 아니면은 우리가 흔히 한 식당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차별화가 이루어지죠. 이 식당과 저 식당의 맛의 차이, 맛의 차별화가 이루어진다. 즉, 차별화가 심하면 심할수록 제품 차별화가 심하면 심할수록 그 산업의 경쟁도는 강해지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냥 요 말이에요, 요 말. 자, 네 번째는 과잉 생산 능력입니다. 과잉 생산 능력입니다. 자, 과잉 생산 능력이 있으면은 기존 기업들 간의 가격 경쟁이 더 치열해지더라. 그래서 수익성에 부정영향을 준다. 특히 자본 집약적 산업의 경우 매출액을 증가시켜 고정비를 분산시키려 할 것이므로 이러한 현상은 두드러진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과잉 생산 능력이 있다면은 더 많이 생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과잉 생산 능력이 있다면 더 많이 생산할 수 있다. 그러면은 가격이 다운되겠죠. 가격이 다운된다. 즉, 프라이스 워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가격 전쟁, 즉 가격 경쟁이라 할 수도 있겠고, 그러면 수익성에는 부정적이죠. 이건 부정적이죠. 여기서 말하는 자본 집약적 산업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스마트폰이라든지 자동차가 있습니다. 얘네들은 뭐냐면 이거예요, 여러분. 요 말이 뭐냐면은 스마트폰, 자동차는 생각해보세요. 이거 생각하면은 일방적으로 공장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동차 공장 이렇게 있어요. 보통 이렇게 있죠. 자동차 공장이 뭐 이렇게 현대자동차 공장이 우리나라에 3개 있다 칩시다. 3개 있다 칩시다. 그러면은 요거는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가는 거고 인건비 나가고 그렇겠죠. 여기 바로 요거 인건비라든지 여기 들어가는 고정비라는 게 있죠. 고정비라는 게 있죠. 고정비. 어떤 제품에 보면은 고정비는 넘어야 합니다. 고정비는 넘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고정비가 바로 우리 흔히 아는 BP입니다. BP,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 손익분기점인 겁니다. 손익분기점인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고정비를 분산시키려 한다? 라는 말은 이 매출액을 증가시킴으로 해서 고정비 이상의 수익을 매출을 걷어들인다라는 표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과잉 생산 능력, 과잉 생산되어지는 산업은 힘들겠죠. 경쟁이 심하겠죠. 과잉 생산 능력이 있으면 모든 기업이 그 산업은 경쟁이 심해진다. 그러니까 경쟁이 심해짐으로 인해서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더라 라는 겁니다. 자, 이 말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자본 집약적 산업, 자동차나 스마트폰, 자동차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때는 고정비 이상을 뽑기 위해서, 즉 매출액을 증가시킬 것이다. 그런데 매출을 증가시키는데 그때는 가격을 낮춰서 가격을 다운시켜서 보내겠죠. 가격을 다운시켜서 보내겠다. 그래서 매출액을 증가시킨다. 그래서 고정비를 뽑는다라는 겁니다. 이 고정비가 바로 뭐냐면 BP이기 때문에,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이기 때문에, 손익분기점이기 때문에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간단하게. 그럼 나중에 한꺼번에 정리합시다. 원가 구성입니다. 경쟁 기업들 간의
수익성 증가보다 시장 점유율 증가를 위한 경쟁이 이루어질 때 기업 간의 경쟁이 보다 치열해진다. 그렇죠, 여러분. 그렇죠. 경쟁 기업들 간의 그 수익성 증가보다는 이 MS 저희한테는 얼마 전 신문에 나왔어요. 이게 저희한테는 좋은 건데 우리 소비자한테는 좋은 건데 쓱이랑 네이버랑 그 쿠팡이랑 지금 이러고 있어요. 지금 야 우리 몰라 영업이익 그건 나중에 영업이익 나중에 우선 뭐부터 마켓 시어부터 지금 이러고 있어요. 지금 쓱 네이버 쿠팡 전부가 우리는 마켓 시어부터가 중요하다. 시장 점유율부터 중요하면 시장 점유율 잡는 겁니다. 시장 점유율. 왜냐면은 우선 시장 점유율 일정 이상 차지하고 나면은 잘 안 변하잖아요. 이게 갑자기 쿠팡 쓰다가 갑자기 쓱 쓰고 이러지는 잘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선 중요한 게 시장 점유율이니까. 수익성은 저 멀리 보내는 거죠. 이럴 때 요 쓱 네이버 쿠팡 등등등 해서 경쟁이 심해지겠죠. 경쟁이 심해진다. 여기서 나오는 게 뭐 규모의 경제도 나오고 경험 곡선도 나옵니다. 규모의 경제도 나오고 경험 곡선이 나오는데 이건 나중에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어, 요거는 한꺼번에 정리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경험 효과, 규모의 경제. 규모의 경제는 뭐 쉽죠. 규모의 경제는 대량 생산, 대량 생산이 이루어짐에 따라서 생산 비용이 절감되더라. 뭐 경험 곡선도 별로 어렵지 않아요. 이건 뭐냐면 그거죠, 여러분. 어, 어떤 공장이 있는데 여기서 일한 연수가 많아질수록 경험이 늘어날수록 더 이렇게 능숙해지죠. 더 능숙해지더라. 그러면 더 능숙해짐에 따라서 그 생산 원가가 더 줄어들 것이다. 경험 곡선 효과입니다. 나중에 한번 다시 말씀드릴게요. 요거의 원가 미진영이 클수록 시장 점유를 통한 경쟁 동기가 높아지죠. 자, 또 변동비에 대한 고정비 유입 비율이 높을수록 유유 생산 능력을 활용하기 위해서 가격을 낮춤으로써 시장 점유율을 높이려는 동기가 강해집니다. 이게 뭐냐? 이건 쿠팡이에요, 여러분. 말 그대로 쿠팡이죠, 이거. 고정비가 있고 변동비가 있는데 변동비가 뭐냐면 이거잖아요. 어, 물품 하나를 더 팔 때 나가는 비용, 물품 하나를 더 팔 때 나가는 비용이 바로 변동비죠. 변동비예요. 변동비. 그런데 만약에 쿠팡은 고정비가 크잖아요. 인건비, 그리고 물류, 거점, 요고, 관리비 등등 해서 고정비가 높죠. 변동비 해봤자 한 번 요거 나갈 때, 그 비용이니까 고정비가 높죠. 그래서 유휴 생산 능력을 활용하기 위해서 쿠팡은 가격을 다운시킵니다. 그래서 시장 점유율을 증가시키려고 하는 거죠. 자, 원가 구성에서는 뭘 보냐면은 경쟁이 어떤 수익성보다는 시장 점유율 증가를 위해서 이루어질 때 이 산업 내에서의 경쟁은 심해지더라. 그리고 원가 구성이 변동비보다 고정비가 클 때 그 가격을 낮춰서 마켓시어 시장 점유율을 높이려 하더라라는 겁니다. 높이려 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다음 철수장벽입니다. 6번째. 산업에 참가하고 있는 기업이 어떤 이유로 그 산업을 떠나고자 할 때 이를 제한하는 장애 요인입니다. 혹은 비용이에요. 대표적 예고는 썬크 코스트, 매몰 비용이죠.
어떤 투자를 일단 수행하였을 경우 이를 회수하거나 재판매할 때 투자분에 대한 적정한 대가를 회수할 수 없을 때 발생합니다. 예를 들면 매몰 비용 이겁니다. 어떤 과자 기업이 있는데 요런 어떤 컨셉의 과자를 만들려고 합니다. 뭐 예를 들게요. 꿀과자를 만들래요. 그래서 꿀과자와 관련된 소비자 조사를 합니다. 이게 한 10억 들었어요. 이게 10억 들었어요. 근데 결정회에서 기업 내부 결정회에서 꿀과자 아닌 것 같아라고 합니다. 시장 소비자 조사에서 잘 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비용이 10억 들었어요. 비용이 10억 들었어. 이거는 회수할 수 없는 비용이죠. 즉 매몰 비용입니다. 근데 우리 보통 이런 경우 있어요. 매몰 비용이 없어서 오케이 고 하는 경우도 있죠. 이런 경우도 있는데 즉 매몰 비용이 아까울 수도 있다. 그래서 철수 못하는 거다. 매몰 비용이 아까워서 철수를 못하는 걸 수도 있다. 매몰 비용이 아까워서 철수를 못하는 경우도 있다. 자, 철수 장벽이 높은 산업의 경우에 산업의 전반적 이익 수준이 낮아도 투자에 대한 이익이 발생하면은 산업을 떠나지 않고 경쟁이 치열해지더라. 자, 잘 보세요, 여러분. 철수 장벽이 높다. 철수 장벽이 높아요. 철수하려면 많은 돈이 필요하다. 전반적 이익 수준이 낮아도 전반적 이익 수준은 그리 높지 않아요. 그래도 투자에 대한 이익이 발생하면 그래도 약간의 이익이 발생하면은 산업을 떠나지 않고 경쟁이 치열해지더라라는 겁니다. 보통은 여러분 여기 성숙기 있는 산업이나 세태기에 있는 산업에서 이루어집니다. 만약 철수장벽이 너무 높으면은 여러분 요거 말 듣고 딱 떠오르는 산업 없어요, 여러분? 딱 떠오르. 철수장벽이 되게 높은 산업이에요. 그리고 전반 이익 수준도 별로 안 높아요. 근데 약간 이익은 있어. 이익이 발생해. 그럼 사람을 떠나지 못해요. 대표적인 게 조선업이에요. 조선업이 그렇잖아요. 철수장벽이 되게 높아요. 시설들 어떡할 겁니까? 그리고 인건비 많은 고용된 사람들 어떡할 거냐는 겁니다. 또 그리고 우리 LG전자도 스마트폰 사업을 철수했는데 만만치 않아요, 여러분. 철수장벽 만만치 않아요, 이거. 뭐 물론 다르게 생각을 전환해서 하면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 고용돼 있던 사람들 다 각각으로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요거랑 또 하나는 이미 팔린 게 있잖아, 이거. 이미 팔린 거에 대한 AS는 어떡할 거야, 이거. 또 하나는 지금 재고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재고품 이거 어떡할 거냐는 겁니다. 뭐 요 근래 보니까 떨이로 판다 그러던데 높죠, 이 산업. 스마트폰 산업도 되게 높아요. 그런데 보면은 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거의 잘 안 떠나죠. 자, 여기 정리하면은 그래요, 여러분. 철수장벽입니다. 산업에 참가하고 있는 기업이 어떤 이유 그 산업을 철수하고자 할 때 이를 제한하는 장애 요인이나 비용을 우린 철수장벽 그런 거예요, 여러분. 철수장벽이 예를 들어 낮은 거랑 높은 것, 여기 기업에 3개 있다 합시다. 3개, 4개 있다 합시다. 4개 있어요. 철수장벽이 낮으면은 얘가 호구 가겠죠. 그냥 호구 갑니다. 근데 높아요. 그러면 호구 못 갑니다. 호구 이렇게 2개 갔다 합시다. 2개 갔어요. 그럼 2개 남는 거잖아, 여기. 얘네들은 그러면은 좋은 거죠. 2개는 갔으니까 좋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철수장벽이 높아서 가려 해도 높아요. 안 되겠네. 가려 해도 높아요. 안 되겠네. 라는 겁니다. 그럼 계속 4개예요. 이 산업은. 경쟁 강도가 이 산업이 높죠. 철수장벽이 높으면은 수익성 높다. 수익성이 낮고 경쟁 강도가 높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리할게요, 여러분. 우리 책이 말을 너무 좀 어렵게 하는 경향이 있어서 좀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파이브 펄스의 첫 번째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파이브 펄스의 첫 번째. 기존 기업 간의 경쟁. 이게 제일 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가장 큰 부분이에요. 자, 기존 기업과의 경쟁 정도입니다. 5가지가 있다. 집중도가 높아요. 그러면 경쟁 강도 어떻게 됩니까? 집중도가 높아요. 집중도는 수다? 라 생각하세요. 경쟁 강도는 only 1이면은 경쟁 강도가 적겠죠. 적겠죠. 생각하시고. 자, 경쟁 기업이 다양성입니다. 자, 경쟁 기업이 유사하다 합시다. 경쟁 기업이 유사해요. 비슷비슷해요. 비슷비슷한 산업을 해요. 비슷비슷한 걸 팔고 그러면 경쟁 강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높죠. 우리랑 유사한 거 파니까. 반대로 우리랑 별로 안 유사해요. 별로 우리랑 비슷한 것도 안 팔고 그래요. 그러면 경쟁 강도는 낮다. 자, 제품 차별화입니다. 자, 제품 차별화. 제품 차별화가 심해요. 제품 차별화가 심해요. 경쟁 강도는 잠시만요. 요 말을 잠깐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품 차별화가 어려우면 보통 여러분 제품 차별화를 통해서 A 기업, B 기업, C 기업 있을 때 이 차별화를 통해서 소비자에게 선택을 받는 거죠. 그런데 차별화가 없어요. 다 똑같아요. 다 똑같다. 라고 되면은 차별화가 어려운 경우, 차별화가 거의 안 되는 산업의 경우는 다른 기업과의 경쟁 수단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가격을 낮추는 거죠. 이거밖에 없어요. 차별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차별화가 거의 없는 산업에서의 기업들은 경쟁에서 이기는 방법은 경쟁 수단은 가격밖에 없다. 그래서 프라이스 워가 있을 수 있다. 가격 전쟁이 일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 보시면 되고. 자, 과잉 생산 능력을 가지면은 수익성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그런 거 보시면 되고. 원가 구성입니다. 원가 구성은 만약에 경쟁 기업들이 수익성 증가보다는 시장 점유율 증가를 위해서 더 경쟁하면은 경쟁이 보다 치열해지더라. 그리고 또 하나 봐야 될 게 변동비에 대한 고정비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가격을 낮춰서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려 할 것이다 라는 거. 6번째는 최소 장벽이 높으면은 요렇게 두 개가 나가면 되는데 장벽이 너무 높으니까 못 나가고 계속 우리는 진흙반 싸움을 해보자 라는 거죠. 자, 여러분, 제가 자, 우리 뒷부분은 파이버스 뒷부분은 우리 수업 때 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할게요.